출발 진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증가에 따른 지주 및 영업회사로의 분할 시의 투자 전략, 독일 베를린 IFA 2012 개막에 앞서 가진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갤럭시 노트의 후속작 갤럭시 노트2에 대해서 낱낱이 살핍니다. 텐스타 김성윤 대표가 전하는 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와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면적 구제 금융 결정에 대해서 이 지원 조건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전해 주십시오. 스페인 라호이 총리하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금 유로존에서는 계속 교차적으로 서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호이 총리가 이제 구제기구에 지원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1,000억 유로를 지난번 은행권에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구제금융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더 확신해주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금융 신청하더라도 일단 국채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에 ECB에서 스페인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일단 스페인이 EFSF나 ESM에 먼저 국채 매입을 요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ESM이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상태라서 아무 결과가 없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FSF나 ESM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ECB에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CB에서 스페인의 국채를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줄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제금융했을 때 그 문제가 시장에 파급효과가 없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CB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상한제냐 목표제냐. 그러니까 국채금리에 대해 상한제냐 목표제냐인데, 상한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무조건 국채 매입을 하는 거고요. 목표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 다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지만 ECB에서 지금 어떤 결정도 못하는 게 그 12일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의 어떤 총리 입장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바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서 시장을 굉장히 불안한 쪽으로 끌고 가고 시장을 흔들어 버리고 또 국채금리가 7%를 훌쩍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기들이 아주 조용하게 시장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우이 총리는 계속해서 구제금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ECB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족됐을 때, 또 ECB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어떤 읍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결국 구제금융에 어느 정도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주변에서 구제기구에 요청을 하더라도 스페인 국채금리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이 더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은 자리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 국채 매입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 ECB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를 간접 지원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흐름, 향후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올랑드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좀 고맙게 생각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유로존이 문제가 됐을 때 프랑스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올랑드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CB의 역할 확대,
그리고 무제한적인 자금을 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유로 본드를 만들어서 살려야 된다 유로존을. 그걸 굉장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 올랑드 대통령이 이 시비 통화에서 정당함을 얘기한 얘기는 독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특히 분데스방크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이 형성할 때 처음에 만들었던 조약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 기본 목표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의 목표를 둬야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약의 내용에 통화 정책도 가능하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을 압박하면서 이 시비가 지난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일을 하려니까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지의 의사를 피력한 거고 독일을 압박하는 거죠. 압박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방향성을 주는 상황이다. 특히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금 분데스방크의 어떤 입장에 막혀서 장애 투쟁하듯이 계속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지지를 해주면서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해주면서 지난번 6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EFSF라든가 ESM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ECB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어주자. 특히 은행 라이센스 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행 라이센스가 ESM에 주는 거에 독일은 반대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몬티 총리도 ESM에 9월에 창설이 되면 무조건 은행 라이센스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ESM이 자금이 무한정 끌었다 쓸 수 있는 은행 권리를 주겠다는 거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 대통령이 ECB의 권한 확대를 정당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곳에 지지를 받고 독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아마도 그 ECB가 이번에 9월 12일 정도에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게 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도 더 시간이 끌게 되면 유로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 특히 유로존도 8월 그 경제 기대 지수가 또 낮아졌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고 독일도 실업률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더 이상 시간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ECB가 지금 빨리 나서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분석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보죠. 네, 금일 코스피 지금 이제 약보합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이 많이 빠졌죠. 오늘 그 여파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월말 오늘 8월 말일자죠. 기간의 투신권의 월말 윈도우드레싱 효과가 좀 아침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지수 방어가 기간에 의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 외국인의 매도세를 조금은 오늘은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때렸는데요. 오늘 선물 매수세가 조금 아침에 계속 나오면서 어제 그 하락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오늘 하루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제별 수급상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개인이 330억, 기관이 270억 사면서 거의 한 600억 가까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반대로 600억을 파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을 33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역시 기관과 개인이 제일 많이 사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어쨌든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엔 프로그램 매수세나 매도세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시장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기관이 그쪽으로 외국인을 피해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 게임에 계속 나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21억, 개인이 6억, 그리고 외국인은 33억 반대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코스닥은 3포인트 또 오르면서 508선을 거의 기록 중인데 만약에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해서 계속 압박이 가해진다면 기관이 어쨌든 코스닥에서 계속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9월 선물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이 어제 선물 매도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수세를 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가상으로 다시 매도로 전환될 일단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략 구간이다. 본 게임 시작은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외국인 이번 9월 선물 옵션 컷오프 위칭 데이를 맞이 이제 하는 그런 본격적인 전략을 세우려고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급상승을 시켰고 선물지수로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던 거 다시 10포인트 되돌림을 했는데 결국 상방 세력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하방 세력은 하방 포지션을 그대로 냅둔 채 어쨌든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 정책 이슈를 외국인은 좀 간만 기조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 스탠스, 외국인의 선물 스탠스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빠지는구나. 오늘도 좀 사볼까나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어제 산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어제 연기금이 1,300억 종가에 사들였죠. 그래서 지수를 조금 방어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연기금이 아침에 좀 사는 것 같았는데 다시 팔자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순매수가 30억 정도 나왔다가 지금 9억 정도로 줄어든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아침에 한 90억 정도 사다가 60억 정도 좀 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팔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투신권에서 3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월말 윈도드레싱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월말이나 분기말 이럴 때 투신이 펀드나 이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익률을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항상 매수세를 좀 많이 한다는 점, 그 점을 좀 아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걸 짜오셨습니까? 네, 워낙 다른 전문가나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 오늘 밤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지표를 알리는 베이지북에서 7월, 8월이 개선 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 주택 지표죠. 가장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냉키가 QE3를 2010년에 QE2 양쪽간의 2차 정책을 쓴 것처럼 잭슨홀에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를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령 무슨 말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매입이나 큰 폭의 자산 매입이나 어떤 돈을 완전히 푸는 정책, 예전처럼 그런 정책을 쓰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그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기를 조율하거나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주식시장에 호재될 만한 얘기거리는 아니다. 오히려 제가 봐야 될 거는 22의 드라기 총재 이제 오늘 지나고요. 9월 1일 날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9월 1일 결국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인데요. 그때 또 말하고 다음 주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지 그리고 9월 6일 다가오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최근에는 독일이 반대하더라도 자기는 국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스스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본인의 립서비스로 이번 증시나 어떤 세계적인 경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번에 추가적인 립서비스가 그렇게 약발에 안 먹힌다는 것도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립서비스가 취해질지 아니면 그 립서비스를 액션을 취할지는 결국에는 액션을 취해주고 보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고요. 정책 이슈는 분명히 예측은 불가하다.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돼서 주식을 미리 사놔야지 이렇게 돼서 주식을 미리 팔아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오늘 코스피 차트가요. 어제 121선, 200일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200일선, 120일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결국에 연기금이나 투신이 얼마나 사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삼으로써 200일선, 120일선이 지금 만났는데요.
그 라인이 1911포인트 정도입니다. 그거를 회복을 해야지 다음 주가 좀 차트적으로도 이뻐지고요. 주봉상 차트도 지금 십자봉 도지형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하락이 더 가능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큽니다. 그러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1870선입니다. 지금 사실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올라온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하방 압력이 사실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로는 결국에는 악화된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4,500억이 나왔는데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게 8조고요. 3주 동안. 그중에 매도 나갈 수 있는 청산 차익 잔고라고 해서 대충 계산해보면 5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500억이 나왔으면은요. 오늘 이제 앞으로 9월 선물 옵션 만기 전에 4조 5천억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물론 12월물로 노로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베이시스, 이런 베이시스가 0.3인데 오늘은 약간 선물을 땡기면서 코스피는 계속 보합권에 갖다 놓으니까 베이시스 0.4까지 올렸는데요. 어제 백어데이션 마감한 거는 이게 종가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선물 옵션 만기를 얼마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많이 악화됐다는 점은 노로버 시키기보단 청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매수세를 프로그램으로 했던 거를 결국에는 다시 프로그램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보다는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많이 올라오는 날이 만약에 중간중간에 있으면은 좀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을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체크해봐야 될 건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외부 정책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스탠스 그리고 베이시스 악화 여부 이 두 가지만 보셔도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죠. 네, 박성일 연구는 1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수에 가담하자 박소영 대리는 중소형 성장주에 관심을, 정영훈 팀장은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 지속, 최희용 대리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주목할 것을, 김도영 대표는 공격적이기보다는 저점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배당주 하락 시에 분할 매집, 박소영 대리는 전자결제주, 정영훈 팀장은 음식료 업종, 최희용 대리 게임, 그리고 김동현 대표는 IT 부품 내수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김도영 대표를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해외 증시의 숨고르기 양상, 잭슨홀에 대한 기대감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선물 쪽에 주도 매도 포지션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리바운딩으로 빠르게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최근 들어와서 이번 주 내내 매도 포지션들이 좀 현물 매도 압박이 좀 나오고 있죠. 야금야금 찔끔찔끔이다라고 해서 너무 관가하지 않았다라면 좀 위험성이 도래될 수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쪽에서의 대형주 쪽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포지션이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익률 게임을 하고자 하는 IT 부품주와 내수 쪽으로는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들을 좀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선물 쪽에서는요,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즉 시장이 해외 증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포지션을 빠르게 취하다 보니까 옵션 시장까지 바로 외국인들이 리바운딩으로 들어 올려주면서 위쪽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박스권 쪽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대형주 쪽에 시기적으로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공격적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저 오늘 IT 부품 내수주 등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IT 부품주 계속해서 연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IT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S3 이후에 소강 상태 이후에서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을 하기에는 가장 좋겠죠. 거래량 자체적도 좀 많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적인 매력도 부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요. 갤럭시 노트2 출시 이후에 또다시 한번 이번에 삼성전자의 단기 악재 이벤트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번 하반기 부분에서
그러면서 9월 달부터는 IT 부품주의 수혜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실제 FPCB 또는 카메라 모듈 등과 같은 쪽으로의 IT 부품주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시장 대한주 쪽으로의 내수주를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요. 바로 시장이 숨고르기 양세 관망세에 들어가고 또 있다고 해서 쉬는 것도 전략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필요는 없겠죠. 기관들이 지금 GS 리테일을 비롯해서 슈프리마 등과 같이 내수주 쪽으로의 확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이번 락앤락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나 추천 이후에 수익 구조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수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유지하는 것이 하반기 부분의 수익률 게임에서는 양호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 어떤 기업을 선발하셨습니까? 네, 금일 저희가 항상 방송을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성향들을 저는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워낙 우리는 조급해 할지 몰라도 시장은 느긋하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시 한번 노출을 시켜드리는데요. 나이백입니다. 오스타임 임플란트가 다시 한번 수혜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수혜를 가지고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는 것처럼 나이백 역시도 후발주자로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치아미백과 공이식 제품들의 전문 의약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해외발의 굴 이식제 부분이 실적이 확대되는 가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와 4분기 부분들은 실적 확대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서 역발상 측면에 가져갈 수 있겠고요. 또다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치 인맥주 쪽에 단기 트레이딩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여기로 정책주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테마가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노인복지 테마와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메디프론과 나이백을 같이 묶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테마군과 함께 충청권의 육성산업 수혜주로 두각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와 그저께 상간 밑쪽으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오늘 숨고르기 양소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5,300원 이하의 비중 20% 이상은 좀 무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가 매수에 한 땀 한 땀 호가 스프레드에다가 매수거리 해놓고 물량 잡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6,200원 설정해드리면 손절가 반드시 4,850원. 지난번 추천 이후에도 4,850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4,850원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타이어 등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주 및 영업회사로의 분할 시 투자 전략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살펴봅니다. 올 하반기 새로 상장한 기업 7곳 중 3곳은 카메라 부품 업체입니다. 휴대폰 고화질 경쟁으로 수익이 향상되고 있는 카메라 부품 기업, 투자 가치는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점검해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 IFA 2012 개막에 앞서 가진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의 후속작 갤럭시 노트 2를 공개했습니다. 경쟁 제품과 비교한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한국타이어 등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거래 정지에 들어간 한국타이어는 재상장 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주회사 및 영업 능력을 갖고 있는 영업회사로서의 분할이 이제 분할된 회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지주 및 영업회사로의 인적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분할 상장 이후 지주 및 그리고 영업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좀 끝나긴 했지만 거래 정지 이전 주식을 매도해서 분할 상장 이후 영업회사 주식만을 매수하는 방안 이런 두 가지 정도를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는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자 이해에 맞게 이제 선택하는 걸 좀 적절했던 상황인데요. 즉 주식 매도
매도 후에 분할 상장된 영업회사 지분만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었겠지만 주식을 지속 보유하여 분할 이후 지주회사와 영업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를 하여도 실제 수익률 면에서는 불이익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어제부터 해가지고 한국타이어 관련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유했을 경우에 좀 위험한 상황이 좀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상장 이후 주식 교환 이전까지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하는 반면 영업회사 주가는 상승한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 교환이 이뤄질 때까지 지주회사 주가가 영업회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 상장 이후 지주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을 꺼려하여서 분할 이전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 조정 흐름도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주식 교환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교환 이전까지는 영업회사 주가 상승률이 지주회사 상승률을 상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007년 이후 시가총액 5천억 원을 상회하는 7개의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영업회사 주가 상승률이 지주회사 주가 상승률을 상승하는 경우는 7개 기업 중 4개의 기업밖에는 없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영업회사 주가가 지주회사 주가 대비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회사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과정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률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회사별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지금 매도를 이제 한국타이어 주가를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신 분의 경우에도 일단 한국타이어의 성장성 자체는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회사 지주회사 상장된 이후 이제 10월달에 상장이 될 텐데 10월 3일에 상장이 될 텐데 그 상장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이유에 따른 주가 흐름을 보고 대응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상반기 새로 상장한 기업 7곳 가운데 3곳은 카메라 부품 업체였습니다. 그만큼 수익성도 좋다 보니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자세한 대응 전략도 함께 풀이해 주시죠. 네, 최근 이제 새로 상장한 기업 7곳 중 3곳이 카메라 부품 업체일 정도로 이제 카메라 부품 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기업 공개 시장, 그러니까 IPO 시장이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카메라 부품 업체인 나노스가 439대 1, 이런 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카메라 부품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고화소 카메라 경쟁과 더불어서 자동차의 전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장착되는 경우가 늘면서 카메라 부품 수요가 이제 좀 늘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 그러면 스마트폰 고화소 경쟁이 이제 수혜로 볼 때는 수혜를 일단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검사 장비 렌즈 등 카메라 부품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4.4% 상승 그리고 코스닥 지수 1.1% 상승을 올 들어서 하고 있는데 옵트론텍과 성우전자 등은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업체들의 주가를 견인하는 힘은 일단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고화소 카메라 경쟁에서 일단 시작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 화소 카메라가 주류를 이뤘지만 올 들어선 800만 화소가 기본입니다. 아이폰 4S와 그리고 갤럭시 S3는 물론이고 지난달 29일 독일에서 공개된 갤럭시 노트 2 역시 800만 화소 카메라를 채택을 했습니다. LG전자는 이보다 나아가서 1300만 카메라 화소를 장착한 옵티머스 G를 28날 공개를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좀 카메라 화소가 중요한 이유는 8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 단가는 500만 화소에 비해서 2배가량 비싼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부품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량용 카메라 시장도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 시장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그러면,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성장이 빠른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휴대폰용 카메라는 2010년 12억 2,200만 개에서 2015년 16억 1,100만 개로 연평균 9.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는 2010년 기준 시장 규모가 1,000만 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900만 개로 연평균 37.4% 성장이 예상됩니다. 주차할 때 뒤를 보여주는 후방 카메라는 과거에는 고가 차량에만 장착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저가 차량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을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전방과 후방에 한두 개의 카메라가 장착됐다면 최근엔 4개에서 6개로 장착 카메라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방이 360도를 보여주는 카메라로 차로 이탈 경보 카메라, 그리고 운전자 졸음식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카메라가 발전하면서인데, 이 같은 것이 시장의 트렌드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이 중에서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자화전자, 나노스, 파트론 등이 10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히 파트론은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0.7%에 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전 모델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29일 독일 베를린 IFA 2012 개막에 앞서서 가진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 후속작인 갤럭시 노트 2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화면이 큰 스마트폰을 찾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대안이 이제 등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이 갤럭시 2를 공개한 것은 오리지널 노트가 1000만 대 이상 팔리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입니다. 갤럭시 노트 2는 이전 모델보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향상이 됐는데, 디스플레이는 5.3인치에서 5.5인치로 커졌으며 화면 비율은 16대 10에서 16대 9로 바뀌었습니다. 또 모양은 좀 더 길어지고 두께는 얇고 배터리 용량은 커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사양으로는 이제 갤럭시 노트 2를 이제 따라올 만한 제품은 현재 없습니다. 5.5인치 해상도는 1280에서 1280, 720이고 구글의 7인치 넥서스 7 태블릿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4.7인치 HTC One X와 같은데, 하지만 3.5인치의 아이폰 4S는 여전히 최고 해상도를 좀 갖추고는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는 1.5GHz 쿼드코어 프로세서고, 그리고 2GB 램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LG 옵티머스 뷰는 1GB 램 1.5 듀얼코어 프로세서 탑재를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2는 미디어 플레이어로도 사용하기에 적합이 한데, 결국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더 커지는 디스플레이인 만큼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이제 협성의 제품들에 대한 관심 또한 이제 많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예, 최근 중국 증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0.36% 하락한 2045.6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100선 무너진 이후에 시장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것이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 둔화 우려감, 증시 하락을 더욱더 크게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05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이런 하락 기조를 이끌어 나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한 큰 악재들밖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가전업계 소비 위축으로 인한 실적 부진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 내 가전업계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실적들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전업종들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중국 상무부에서는 중국의 소비업계가 연간 15%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15% 이상 확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내놓을 것이라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규제를 통한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부동산 규제 안정을 유지해야 되므로 투자 및 투기형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일반 주택, 특히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일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자금을 해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투기 세력을 줄여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종도 계속적인 약세를 나타내는 확률이 높다라는 우려감이 증시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대로 전망이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계 리서치 보고서들 대부분이 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2% 이하 수준에서 다시 2%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 들어 태풍과 폭우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야채 가격이 전달 대비 15% 이상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치솟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절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조만간 10에서 20% 이상의 상승 여지가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식료품 가격이 당분간 좀 상승세를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 언급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지수는 약세 움직임입니다.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금 또 상승세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경우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 또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증시 움직임 당분간 이러한 하락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정리해본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수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주로 프로그램 매도세 역시 일단은 매도 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 굉장히 좀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2주 연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방어조 쪽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1900포인트까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질 것이다. 코스닥도 5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딱딱 떨어지고 있죠.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장도 한번 살펴보고 난 후에 다음 주장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외인 매도세 일단은 1900포인트가 약간 좀 위험을 받았습니다. 1900포인트가 위협을 받으면서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마이너스 한 0.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도 오전 중에 이미 700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전 중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2천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와준다면, 12시 전에 2천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외인의 매도에 주목해라, 외인의 매도에 침공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천천히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위주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 추천드렸었죠? 바로 이제 경기 방어주 쪽 관련주인 제가 컴투스랑 JC를 말씀드렸었죠. 컴투스랑 JC 차트를 지금 열어보시면 아실 텐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컴투스 같은 경우는 한 1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JC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줬는데, 일단 이쪽 관련주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씩은 다시 한번 창이 아니고 방패 쪽으로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63%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이 500포인트 안착을 했어요. 505포인트 돌파하고서 510포인트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에 아무래도 조금은 5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시작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코스피의 시장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서히 코스닥 종목들도 일단은 조금씩은 방어적인 자세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특히 오른 종목이 뭐냐, 떨어진 종목이 뭐냐를 살피기 전에 이런 장에서 과연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일단 디지털 콘텐츠주예요. 디지털 콘텐츠주인데, 바로 이제 네오이즈 게임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게임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경기 방어주적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외인 매도 조짐이 좀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로존 해법이 아직 좀 미흡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시작됐고, 9월 13일 날 동시만기일이에요.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9월 13일로 동시만기. 일단은 큰 영향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서도 대봐야 알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날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잡아뒀던 1900포인트 아직 오늘 살짝 깨졌다가 올라가긴 했지만서도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1900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잡습니다. 185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1850포인트까지도 일단은 대비하신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콘텐츠주. 자, 디지털 콘텐츠주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47%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목,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종목이 컴투스랑 JC였습니다.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주면서 지금 크게 이제 기대에 부합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라는 종목이에요. 네오위즈 게임즈.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 말씀드리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올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 상위 1%가 1위 종목이 네오위즈 게임즈고 또 하나 공매도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3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추가 랠리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게임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주가 상태를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 자, 잡아주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주가 자체가 이 고점 부분에서 시작해서 공매도로 인한 물량 자체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까지? 2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2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확대해 보면은 자, 지금 다시 121선과 60선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특히 121선을 돌파한 적이 언제였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쭉쭉 빠지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단 한 번도 이 선을 돌파하고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이 선을 지금 딱 돌파하려고 하는 그 초입 단계에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초입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건데 만약에 네오위즈 게임즈라는 종목이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 괜찮고 예전에 이제 크로스파이어라는 종목이 중국 퍼블리시 계약에 이제 흐트러지면서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직 차트가 더 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오위즈 게임주를 제가 컴투스 JC는 이 너만이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경기 방어주적으로 네오위즈 게임주를 한번 담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음식료 업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도 경기 방어주도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자체가 상당히 최근 들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라주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한제분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대한제분은 뭐가 좋을까요? 자, 밀가루 가격이 조금 상승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노일가가 지분 확대를 꾸준하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분 확대 늘려가고 있고, 또 하나 경기 방어주 성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한제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좀 차트상의 흐름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제분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일단은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보면 아시겠지만 자, 18만 원 부분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10만 원까지 빠집니다. 10만 원까지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121선 부분에 바로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밀가루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밀가루가 상승할 경우에는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120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코스피가 빠지는 만큼 더 갈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죠? 당연히 줄 한번 그어드리죠. 자, 일단은 1차 지지선 자체는 14만 원입니다. 14만 원까지는 한번 상승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 흐름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길게 봐도 좋겠지만은 좀 그나마 좀 짧게 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좀 짧게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배당주. 자, 배당주를 좀 미리미리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배당주를 찾다가 배당주의 가장 대표 주자죠. SK텔레콤, KT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가 이미 통신주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배당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KT랑 SK텔레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추천드리기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지만은 메가스터디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메가스터디는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한 5% 가까이 됩니다. 5% 되는데 기간 매수가 조금 시작이 됐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좀 반등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어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60일선을 한번 뚫고 올라갈 듯 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까이 가다가도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메가스터디 이 종목이 만약에 60일선 이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기 시작하면서 121선까지 좀 터치를 하고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은
굉장히 좀 큰 상승폭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배당주를 또 미리미리 조금씩은 투자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배당주 관련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개별 종목을 좀 노려봅시다. 개별 종목 노려보시는데 이제 기관과 외인이 수급이 양호한 종목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가 어떨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6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지금 5만 원이 깨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 주면서 급격하게 지금 상승해 주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중국인 관광객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매출 증대가 좀 확실하다는 거죠. 또 하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출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제 마카오나 여러 이제 중국 쪽에도 관련해서 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매출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호텔신라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주가를 봤을 때는 요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였어요. 언제까지? 6월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쁜 차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봤을 때 차트 자체가 한번 무너졌었죠. 그래서 120선을 깨고서 한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 쏟아져 나와주면서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은 반등을 한다면 일단은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크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 예상을 해보면은 일단은 외국인 물량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서 좀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외국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선물 옵션 쪽이 관련이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1900포인트 얘기했지만서도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850포인트까지도 테스트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상으로 일단은 지난주에 한 주간을 말씀드릴 때 아직은 좀 지켜보자였는데, 이번 주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어땠냐? 자, 바람 한 배 등불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외인 강풍이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도 왔는데 외인 강풍이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개인이 돼야 되겠냐? 어떤 개미가 돼야 되겠냐? 이런 개인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자, 어떤 개인? 고양이가 지금은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쥐가 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지만서도 어때요? 독해도 너무 독해. 이런 개인. 지금 쥐가 고양이를 밀쳐내고 우유를 먹고 있어요. 우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개인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는 굉장히 좀 방어적인 자세로 취하시고 다음 장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아셨죠? 불안하니까 꼭 다음 주 장에서는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3번 출구 하나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 청개구리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그리고 나종호 두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셔서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11시부터 이어집니다.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께서 주시면은 참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